이번에 아베하고 트럼프가 이 일본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북핵의 위기의 근원에 뒤에 중국이 있다고 보고 10년 안에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태평양 인도라는 전략을 짜서 특히 일본하고 미국이 북핵에 대응을 하면서 중국도 견제하는 군사적인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짤 건가. 당장 그리고 또 눈앞에 이렇게 직면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사일 방어의 격추율이 85% 안팎인데, 요격 미사일. 그런데 미국이 직접 하기보다는 일본이 머지않아서 북한이 발사하는 ICBM을 요격을 하러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아베 간의 이야기가 되고, 이후에 어떻게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완벽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와 아베하고의 어떤 이 미사일 방어를 갖다가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앞으로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KMD를 하든 MD를 하든 사실상 KMD가 포기됐는데 MD를 하겠다고 겉으로는 자기 진영을 향해서 정치적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제 오래된 주장입니다. 문 정권이요. 근데 박 정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그 부분에서는요 전부 똑같은 겁니다. 되지도 않을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국민을 지금 DJ 정권부터 지금까지 17년을 속이고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는 걸 우리가 보고요. 더 이상 시행착오나 낭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그냥 관심 없습니다. 재미있는 그냥 한국의 정치판 이야기나 하고 미국이 북한 친다고 폭격한다 이야기하고 미국이 뭐 중국을 손본다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나 해야 많이 보지요. 정말 이런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며 과학적인 이야기하면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애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리차드 롤리스와 짐 토마스인데요. 자, 리차드 롤리스는 뭐 저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해서 전시작전권 논의를 할 때 미국 측의 협상 당사자죠. 한국의 좌파들이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라고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하고 노무현 정권 때 미국 스파이 사건을 같이 겪었고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아베가 트럼프가 이방카가 일본을 방문하기 한참 전에 그 아베 측이 리차드 롤리스를 좀 자문을 해달라 해서 일본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입수해서 소개하는 것은 한국은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해낼 건가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미국이 공군력에서는 중국의 한 10배쯤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군은 최근에 미국이 비용을 예산을 많이 감축하면서 10배까지는 안 되고 한 중국보다 한 대여섯 배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덤포드 의장이요.
자, 미국 군사력 위협이 되는 3대 국가 순위를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 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최대의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구 통계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중국이 10년 안에 제일 큰 위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태평양 내에 미국의 동맹을 약화하는 쪽에 초점을 뒀다. 그 동맹을 약화하는 쪽에 초점을 둔 일본이 어디냐? 한국이죠.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은 한국의 사드를 철회시킨다든지 MD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한미일 군사 동맹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조만간 ICBM을 보유할 거고 미국은 여기에 맞춰서 대응 행동을 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이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니까 미국도 국방 예산을 3%에서 7%까지 올려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기반을 해서 미국과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북한의 ICBM 개발했을 경우에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이요. US Japan Missile Defense.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2.0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최신 따끈따끈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의 핵에 대항하는 전략입니다. 자, 번역한 글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10월 22일 제서는 동맹국의 안보 목표 달성에 2배로 강화된 전략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미국이 더욱 강화된 연합 방위력을 위해 조기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베가 재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미일 동맹 이것이 아시아의 핵심적인 미국의 이해관계에 지금 하는 수준보다는 2배로 더 강화된 군사동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도쿄의 관리들은 북한이 위협하는 급박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새로운 안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일본이 수년간 이 위협을 견뎌왔지만은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와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북한의 미친 듯한 결의는 일본의 실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지금 미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일본도 북한의 핵과 ICBM에 인질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냉담한 현실은 그곳에 주둔 중인 미군뿐만 아니라 국가로서도 일본도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일본 열도를 건너서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는 상황은 자, 일본에 지금 한 7개 정도의 미군 기지가 공군, 해군, 육군 기지가 있는데 그 육군은 이제 해병대겠죠. 그런데 이런 기지들이 다 위협받고 일본도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동맹으로서 공격을 받을 상황이 됐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했는데 북한이 90년대 후반에 일본 영공을 통과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이후 미사일 방어는 미일 동맹의 최우선 과제였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팩3 미사일, 페이트리엇3 방어 체제를 도입을 했으며 이지스 구축 함용으로 강력한 성능의 SM3 이 블록2A 요격 미사일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했으며 자, 여기에서 SM3를 아까 제가 3부에서 일본과 미국이 공동 개발을 했다 했죠. 그래서 일본이 지분이 한 30% 기술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하면서 최고 고도로 한 500km 밖에까지 고도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은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정보 공유 및 위기 관리 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을 포착을 해서 그것이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에다가 정보를 주고
그 요격하는 시스템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 지금 개선시켜 왔다는 거죠. 아베 행정부는 좀 더 강력한 광범위한 방어를 위해 지상 기반 에이지스 어쇼 체계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 이 말은 에이지스 어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SM-3는 최고 고도로 맞추는 SM-3는 이지스함에서 배에서 탑재해서 이지스 레이더로 격추시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땅 위에서 SM-3와 똑같은 고도로 쏴서 요격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요격 미사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인지라고 하는 사정거리, 하나는 고도, 위로는 얼마고 이 레인지는 얼마냐는 거죠. 사드는요, 사정거리가 200km, 고도가 150km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SM-3는 이 사정거리가 700km, 사드가 200이니까 700이니까 3배보다 더 깁니다. 고도는 500km. 사드보다 3배 이상 높지요. 그러니까 사드보다 성능이 3배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인공위성을 격추를 시킨 적이 있어요. 실험에서 SM-3가요. 고도 500km면 우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이 일본이 이제는 이걸 지상에 깔아서 이제 또 촘촘하게 깔겠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사드 시스템이 추가적인 방어청을 또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사드가 없는데 일본이 지금 사드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주에 배치하지 않으면 일본에 갖다 놓겠다고 우리 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본이 지금은 페이트리엇 미사일 2, 팩2, 팩3 해서 40km 미만, 그 다음에 사드는 150km, 그리고 더 위에는 이제 SM-3 이걸 구축하려고 하면서 사드도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쏘는 방향이 이렇게 쏠 수도 있어요. 고각 발사로.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노동이나 스커드로 이렇게 쏠 수도 있습니다. 또 고각 발사를 각도를 좀 조정해서 또 중간의 각도로 고도로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고도와 어떤 사정거리로 날아오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일본이 페이트리엇 2, 3와 또 SM-3, 사드, 그 다음에 지상 기반을 에이지스 쇼 이렇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이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과 미국 지도자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국민의 국토뿐만 아니라 일본 인근의 동맹군에도 심층적인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동맹 구상인 미사일 방어 2.0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양자강 구상에는 5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다. 자, 그런데 일본 인근의 동맹군에도 이런 심층적인 다층 방어를 제공한다 하는데 한국은 그 동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우리 돈 다 들여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한다고 수천억을 써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보니 고물이라서 또 SM-3를 사오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기분 나빠서 독도새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빠서 쟤들한테 SM-3 못 판다 해버리면 못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방어라는 측면에서 레이저 시스템으로 무장한 고공장거리 무인 항공기의 공동 개발은 발사 직후 탄도미사일의 초기 부스트 단계 요격에 대한 동맹의 옵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레이저 시스템으로 무장을 한 고공장거리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서 발사하자마자 푹 하면서 올라갈 때 레이저를 가진 무인
공격기가 바로 쏴버린다는 거죠. 즉 속도가 붙어서 날아가기 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로 미사일이 이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최종 단계에서 지점 방어를 위한 이 전자기 레일건에서 발사된 새로운 정밀 유도 초고속탄의 통합은 에이지스 SM-3, 팩3와 같은 기존의 탄도탄 다중 요격 체계를 보완할 거다 했는데요. 이제 뭐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정밀 유도 초고속탄,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요격 시스템 외에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초고속탄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단계적 대응은 날아오는 미사일과 가용한 방어체계 사이에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향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북한의 미사일 수준에 따라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이제 이 틈틈 사이에 쏴서 뜨기 직전에 바로 이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 기능을 가진 이 비행기가 레이저를 쏘거나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초고속 유도탄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 방어는 이스라엘의 민방위 대책은 일본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최소 90초 전에 경고에도 대다수 이스라엘인들은 로켓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콘크리트 피난처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일본은 일본 국민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방위 체계가 필요하고 군사기지를 선택적으로 경고화하고 또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군 항공기를 일본의 군사 및 비행장으로 민간 비행장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항공기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킬 거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민방위나 비행기 같은 군사 자산들을 분산시켜서 북한의 미사일이 주요 지점을 때릴 때 대피하는 성능을 향상시키자는 거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나 헤즈볼라 이런 쪽과 항상 미사일에 대해서 맞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신속하게 대응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기 관리인데요. 이미 동맹국 간 정보 공유 및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 연계를 진전시킨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이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형 이 살보, 즉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행위, 이 살보 미사일 공격을 위해 요격 시스템의 협조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 발 날라오는 거는 이렇게 격추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막 동시다발로 길고 짧은 거를 높고 낮은 형태로 수십 발 발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일본 국민과 동맹군의 방어를 위해 그들의 시스템을 최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특히 교전 규칙과 행동 방침은 방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속도를 감안하여 공격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북한과 전쟁을 할 건가 하는 이 매뉴얼이 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방어로 예측하지 못하는 다량을 쌓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 4번 어떤 종류의 위협이 예상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코드화한 문자와 사이렌을 통해 특정 대상 지역화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국가 경고 시스템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 방어 대책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쓰나미 경고와 미사일 공격 경고는 구별되어야 되고 경고는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과 다른 모든 방어 조치를 위한 시간을 벌게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미사일 방어에서 그냥 맞고만 있을 거냐에 대한 대책이 짜여져 있어요. 응징 및 반격. 마지막으로 동맹국은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기 위해 재래식 및 핵무기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 옵션이 필요하다. 세 가지의 응징 분야는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 동맹국의 능동적, 수동적 방어를 가능하게 하고 응징을 알리기 위해 감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은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며 미사일 감시
체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북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항공기를 공동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야 한다. 동맹국들은 우주 시스템에 관한 협력을 해야 되고 진정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제공하는 작고 분리된 정찰 위성들을 만들기 위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심지어 반격까지도 계산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정보 시스템에 한국이 한미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서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위안부 뭐니부터 해서 지금 뭐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되고 있겠습니까? 안 주지요. 자, 일본과 미국이 가진 한국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정찰, 감시, 탐지, 그 다음에 반격 능력을 한국은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무기 투발 시스템과 무기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은 장거리 및 고하중 카운터 스트라이크 항공기와 스탠드오프 자폭 및 공격 무기를 포함 깊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필요할 것이다. 즉 무기를 떨어뜨리는 비행기나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또 무기의 폭발력, 폭탄의 폭발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인으로 가능한 새로운 침투용 스트라이크 항공기 개발 및 운용에 대한 협력은 필요하다. 이 중요한 옵션은 향상된 동맹 역량의 핵심 요소로 검토돼야 된다. 즉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인 공격기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어서 목표한 타켓에다가 폭탄을 투하하는 부분을 일본과 미국이 지금 공동 개발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전장지역 공중 및 잠수함 발사용 핵전력을 지역 내 재도입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장지역이라면 지금 북한 일대죠. 이 부분에 공중에서 잠수함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재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논의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나 전략 핵무기들이 어떻게 지금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대응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여기 중요한 겁니다. 나토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핵무기 공유 협정과 이중기능 항공기를 포함하여 모든 옵션이 논의되고 검토돼야 된다. 즉 나토에서 미국이 관리를 하되 정부가 공동으로 쓰는 핵무기들을 뭐 이 베를린이나 브뤼셀이나 이런 데 깔아놓고 있듯이 터키나 이탈리아에 지금 일본과 미국이 지금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은 일본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매우 현실적이고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동맹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응징 옵션을 포함한 응징 옵션이란 사실은 맞았을 때 바로 보복 공격을 하는 거죠. 차세대 미사일 방어는 이런 노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옵션은 확장되고 통합적이며 훨씬 능력 있는 동맹관계에서 신속히 결정하고 실천돼야 된다.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리차드 롤리스는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태 담당 이렇게 부차관을 했고요. 짐 토마스는 국방성의 기획 담당 부차관보를 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일본이 나토식 핵무기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서요.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레이건의 지금 이 핵, 전략 핵 그 케이스를 이 한국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레이건이 이렇게 채택했던 이런 힘을 통한 평화를 이 차용을 해서 한마디로 이 재무장, 핵 재무장을 통한 이 핵의 비무장을
실현하도록 해야 될 거다. 즉 핵에는 핵으로 맞서서 어느 시점에 양쪽 다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일본과 미국은 핵을 가져서 북한의 지금 핵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데요. 한국은 어쩌려고 이럽니까? 스스로 반핵을 주장하고 전술핵도 노, 독자 핵개발도 노 하면서 쓸데없는 핵잠수함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참 일본의 발바닥이라도 따라가기 바랍니다.